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HTT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최근에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도 인터넷 주소창을 말할 때 HTTP라고 말하고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다들 이렇게 들어가. 아빠는 어른이면서도 이걸 모르면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딸아이가 귀여워서 웃으며 우리 딸 똑똑하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봤고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설명 안 하면 조금 막막한 그 HT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초편에서는 HTT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고급편에서는 상세한 HTTP 헤더 구조를 배우면서 해커의 관점과 보안 담당자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초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웹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정보를 담고 있는 브라우저 역할을 하는 HTML. 둘째,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인 HTTP. 셋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관계, 즉 웹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통신 방식인 HTTP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HTTP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서버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규칙 또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 웹 브라우저가 서버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가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 과정을 HTTP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페이지를 보거나 정보를 검색할 때 항상 이 HTTP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 네이버.com을 입력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브라우저는 서버에 네이버 웹페이지를 좀 보내줘 라고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서 네이버 첫 페이지의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달합니다. 브라우저는 그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주죠. 이처럼 HTTP는 웹상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HTT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같은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쪽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받는 장치입니다. 서버는 웹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쇼핑몰의 서버가 상품을 보유한 서버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달라 라고 요청하면 서버는 상품의 이미지, 가격, 설명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죠. 이 과정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웹상의 정보를 주고받는 기본 방식이고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앞에 5강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HTTP 메시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 통신은 두 가지의 주요 메시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입니다. 먼저 요청 메시지 리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청 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는 정보를 담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지 나타내는 메서드가 있고요. 요청할 리소스의 경로 그리고 HTTP 버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et 하고 /index.html 그 다음에 HTTP 1.1이라는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는 거죠. 이 요청을 받은 서버는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는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헤더는 어떤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지, 유저 에이전트는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있습니다. 요청에 포함된 데이터들입니다. 주로 호스트 요청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회원과
가입 시 이름과 이메일 같은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할 때 사용되죠. 다음은 응답, 리스폰스 메시지입니다. 먼저 상태 라인인데요.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HTTP 상태 코드가 포함됩니다. 이 코드가 서버가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 오류가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헤더인데요.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 타입 헤더는 서버가 보내는 데이터의 형식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문입니다. 요청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웹페이지의 HTML 코드나 이미지 데이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HTTP에는 다양한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지시문입니다. 몇 가지 주요 메서드를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get 메서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죠.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요청이고요. 여러분이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 get 요청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는 구글 서버에 get 요청을 보내서 검색 결과 페이지를 받아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인데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서드입니다. 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같은 폼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회원 가입 폼에서의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 요청을 통해 이 정보가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 다음은 푸시입니다. 서버의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죠. 그 다음은 델리트입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을 삭제할 때는 델리트 요청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메서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HTTP의 상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응답할 때 상태 코드를 사용하여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상태 코드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OK입니다.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나오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특정 웹페이지를 열면 서버에 요청한 페이지가 성공적으로 보냈다 라는 의미로 200OK 상태 코드를 보냅니다. 다음은 404 not found입니다. 요청한 페이지나 리소스를 찾을 수 없을 때 나오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URL을 입력했을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404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500 internal server error입니다. 서버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코드입니다. 이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가 요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HTTP와 HTTPS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는 데이터를 평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가로채면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스니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HTTPS입니다. HTTPS는 SSL, TLS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쉽게 말해 HTTPS는 데이터를 보낼 때 봉투에 자물쇠를 채워서 중간에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할 때 HTTPS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카드 정보가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반면에 HTTP를 사용하면 그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되어 해커가 쉽게 가로챌 수 있습니다. HTTPS는 은행, 쇼핑몰, 이메일 서비스 등 보안이 중요한 웹사이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HTTP가 가지고 있는 보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니핑입니다. HTTP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가 쉽게 가로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 와이파이에서 HTTP로 로그인 정보를 전송할 경우 해커가 그 정보를 가로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적 공격인데요. 보통 미들 어택이라고 얘기하죠.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가로채 정보를 탈취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 하이제킹이 있습니다. 세션 쿠키를 가로채서 사용자 인증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커가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가로채서 그 사용자의 계정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HTTP 사용을 권장합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스니핑과 중권자 공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쿠키 보안 설정이 있는데요. 쿠키에 HTTP only와 secure 속성
중립성을 설정하여 쿠키가 가로채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보안 정책 CSP인데요.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기본 프로토콜인 HTT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TTP는 단순한 통신 규칙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보안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HTTP를 이해하는 데 도움됐길 바라며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HTTP 고급편으로 HTTP의 변화 과정과 상세한 헤더 구조를 배우겠습니다. 더불어 각 헤더 구조를 보면서 해커의 관점과 보안 담당자의 관점으로 헤더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급편으로 저번 기본편에 잠깐 다룬 헤더 구조와 통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들어봤고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막막한 그 HTTP를 시간 순서별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마법 같은 HTTP를 하나씩 풀어서 기술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해한다면 웹 통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웹 모의해커나 개발자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HTTP 헤더 구조를 살펴볼까요? 팀 버너스리가 처음으로 만든 HTTP, 즉 초기 웹의 전송 프로토콜인 HTTP 0.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HTTP 0.9는 HTTP 1.0이 출시되면서 버전을 구분짓기 위해서 나중에 버전이 붙여졌습니다. 이 초기 HTTP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HTTP와 비교하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 특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째, 단순한 요청 응답 모델입니다. 우선 HTTP 0.9는 요청과 응답을 아주 단순한 형태로 주고받는 방식이었어요. 웹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소스를 요청하고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는, 지금 HTTP 기본 모델과 유사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되었죠.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get index.html처럼 아주 간단한 명령어를 서버에 보냈어요. 서버는 이 요청을 받으면 그저 HTML 파일로 바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끝이죠. 다른 게 없었어요. 두 번째, 헤더가 없는 단일 파일 전송입니다. 오늘날의 HTTP는 헤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죠. 요청한 리소스의 타입이나 상태 코드 등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데요. 초기 HTTP는 그런 헤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버는 요청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려주는 상태 코드조차 없었고 그냥 HTML 파일 자체만 전송했어요. 만약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가 없으면 서버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404 not found 페이지 같은 것도 없었던 거죠. 셋째, HTML 파일 전송만 가능합니다. 초기 HTTP는 오직 HTML 문서 파일만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나 스타일리스트, 스크립트 파일 같은 걸 전송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웹이 단순한 하이퍼텍스트 문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HTTP 0.9는 텍스트 기반의 HTML 문서만 전송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넷째, 상태 코드의 부재입니다. 지금의 HTTP는 200OK, 404 not found 같은 상태 코드를 통해서 서버가 응답을 잘 보냈는지, 리소스가 존재하는지 등을 알려주죠. 하지만 HTTP 0.9에서는 이런 상태 코드 자체가 없었어요. 서버가 요청을 잘 했다면 HTML 파일을 보내주고 실패하면 그냥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죠. 다섯째, 요청 하나로 연결 종료입니다. HTTP 0.9는 한번 요청 응답이 완료되면 연결이 바로 종료됐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요청을 할 때마다 서버에 다시 연결한다는 건데요. 네트워크 자원은 절약되지만 성능 면에서 비효율적이었죠. 지금의 HTTP 1.1 이상 버전에서는 연결을 유지해서 여러 리소스를 한꺼번에 주고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웹의 발전을 이끈 HTTP 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 1.0은 1996년에 등장하면서 초기 웹 프로토콜인 HTTP 0.9가 가진 한계를 보완했고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웹을 한 단계 발전시킨 중요한 프로토콜입니다. HTTP 1.0의 주요 특징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헤더의 도입입니다. HTTP 1.0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요청과 응답의 헤더
헤더가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헤더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더 세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요청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브라우저 종류, 지원하는 파일 형식 등을 알려주는 유저 에이전트 헤더가 있습니다. 응답 헤더는 서버가 전송할 데이터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컨텐츠 타입으로 응답 데이터가 HTML인지 이미지인지 등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상태 코드의 등장입니다. HTTP 1.0에서는 상태 코드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서버가 요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상태 코드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200OK입니다.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보내는 상태 코드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죠. 301 Moved Permanent Tree입니다. 요청한 리소스가 영구적으로 이동되었을 때 보내는 상태 코드입니다. 다음은 404 Not Found입니다. 요청한 리소스를 서버에서 찾을 수 없을 때 보내는 상태 코드입니다. 500 Internal Server Error입니다.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내는 상태 코드입니다. 이렇게 상태 코드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요청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입니다. HTTP 1.0에서는 단순한 HTML 파일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인 타입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서버는 전송하는 파일의 종류를 명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웹페이지는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로 풍성해 줄 수 있었어요. 넷째, 지속 연결의 부재입니다. HTTP 1.0은 요청 하나에 연결 하나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새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서버는 다시 연결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여러 이미지를 로드를 하면 이 이미지마다 서버와 새롭게 연결을 맺어야 했죠. 이 점은 성능 저하를 초래했지만 당시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캐싱 기능의 도입입니다. HTTP 1.0에서는 웹 리소스를 클라이언트가 캐싱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캐시는 서버로부터 받은 리소스를 클라이언트가 로컬에 저장해 두는 기능인데요. 같은 리소스를 다시 요청할 때 서버에 재요청을 하지 않고 로컬에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웹페이지는 로딩 속도가 더 빨라졌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었죠. 캐시 만료 시간을 설정하는 익스파이언스 헤더가 추가되어 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다시 요청하지 않고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플락시 서버의 지원입니다. HTTP 1.0에서는 플락시 서버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플락시 서버를 두고 플락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신 처리하거나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을 캐시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플락시 서버를 통해 콘텐츠 필터링, 캐싱, 보안 관리 등이 가능해졌으며 더 다양한 방식으로 웹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HTTP 1.0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속 연결의 부재로 인해 매번 연결을 다시 해야 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헤더 정보가 비효율적이어서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셋째, 캐싱 관리 기능이 제한적이라 복잡한 웹 환경에서 효율적인 캐싱을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리해보면 HTTP 1.0은 HTTP 0.9의 기본적인 구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웹을 좀 더 상호작용적이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웹의 성장과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성능과 효율성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이는 곧 HTTP 1.1의 발전을 이끌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웹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HTTP 1.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 1.1은 1997년에 등장해 웹의 성장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개선한 버전입니다. 지금도 많은 웹사이트가 HTTP 1.1을 기본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버전이죠. HTTP 1.1은 RFC 2616에 정의되었으며
포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HTTP 1.1의 주요 특징을 하나씩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연결성이 기본 설정입니다. HTTP 1.1은 첫 번째 큰 변화는 지속 연결이 기본급이 된 점입니다. 이전 버전인 HTTP 1.0에서는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연결을 끊어야 했지만 HTTP 1.1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리소스를 요청하는 동안 하나의 연결을 계속 유지합니다. 연결을 끊지 않고 유지함으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웹페이지는 여러 요소를 빠르게 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속 연결이 기본이라 커넥션 Keep Alive가 이제 자동으로 설정되고 연결을 종료하게 되면 커넥션 클로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파이프라이닝입니다. HTTP 1.1에서는 파이프라이닝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 요청을 연속적으로 보내어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HTTP 1.0에서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서야 다음 요청을 보낼 수 있었죠. 이제는 여러 요청을 동시에 보낼 수 있게 되어 웹페이지 로딩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셋째, 호스트 헤더의 필수 설정입니다. HTTP 1.1에서는 호스트 헤더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게 되었죠. 같은 IP 주소로 여러 도메인을 운영할 때 서버가 이 호스트 헤더를 보고 어떤 도메인에 대한 요청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tindex.html HTTP 1.1 요청에 호스트 naver.com을 포함해 서버가 요청한 웹사이트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캐싱 메커니즘의 강화입니다. HTTP 1.1은 캐시 관리 기능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캐시 제어를 통해 네트워크 자원을 절약하고 페이지 로딩 속도를 단축할 수 있게 된 거죠. 캐시 컨트롤 헤더가 추가되어 논 캐시, 맥스 에이지 같은 설정으로 더 세밀한 캐시 동작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태그라는 고유 식별자가 추가되어 리소스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서버는 다시 전송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캐시된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정크 전송 인코딩입니다. HTTP 1.1에서는 서버가 정크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서버가 응답 데이터 크기를 미리 몰라도 부분적으로 전송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모든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이나 스트리밍이 특히 유용하죠. 이 기능 때문에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요청 수정 기능입니다. HTTP 1.1에서는 요청이 제대로 되었지 않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할 때 상태 코드로 세밀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ack continue 상태 코드를 통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추가 데이터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홍시를 원활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범위 요청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파일의 특정 부분만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용량 파일을 부분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네트워크 오류로 중단된 파일을 이어받을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레이지 바이트 500에 999를 설정해 요청하면 파일의 해당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율성이 훨씬 좋아진 거죠. 여덟 번째,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입니다. HTTP 1.1은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을 도입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다른 프로토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실시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 웹소켓 같은 프로토콜로 전환해 더욱 즉각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HTTP 1.1은 HTTP 1.1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성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요청 응답이 성능이 빨라졌고 캐싱과 지속 연결,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 등으로 웹이 보다 상호작용적이고 풍성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지연 문제나 연결 효율성에는 개선이 필요했고 이후 HTTP2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HTTP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2는 2015년 표준화되어 기존 HTTP 1.1의 한계를 보완하고 속도와 효율을 크게 높인 버전인데요. 데이터 로딩 속도부터 데이터 전송 방식까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HTTP
HTTP2의 주요 특징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진 프레이밍입니다. HTTP 1.1과 달리 HTTP2는 이진 형식, 즉 바이너리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덕분에 데이터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고 전송하여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죠. 프레임 단위 전송은 데이터를 이진 형식 프레임으로 나누어 전송하는데 각각의 프레임은 요청과 응답의 일부를 뜻합니다. 이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여러 요청을 동시에 나누어 처리할 수 있어 병목 형성을 줄이고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둘째, 멀티플래싱입니다. HTTP2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멀티플래싱입니다. HTTP 1.1에서는 한 연결에서 한 번에 하나씩 요청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HTTP2에서는 하나의 연결로 여러 요청과 응답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서 여러 이미지를 로드할 때 각 이미지에 대한 요청과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페이지 로딩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셋째, 헤더 압축입니다. HTTP2는 헤더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HPEG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전 버전에는 반복적인 헤더 전송이 불필요하게 많은 데이터를 소모했지만 HTTP2에서는 헤더의 크기를 줄여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압축 기능은 특히 모바일 환경이나 느린 네트워크 환경에서 웹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넷째, 서버 푸시입니다. 서버 푸시는 HTTP2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는 리소스도 미리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HTML 파일을 요청하면 서버는 그와 관련된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요청 전에 미리 보내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스트림 우선순위입니다. HTTP2에서는 여러 요청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S 파일과 주요 콘텐츠를 먼저, 이미지나 다른 파일은 나중에 로드하도록 조정할 수 있죠. 복잡한 웹페이지에서 중요한 리소스를 빠르게 로드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섯 번째, 한 개의 TCP 연결 사용입니다. HTTP2는 하나의 TCP 연결로 모든 요청과 응답을 처리합니다. 이전 HTTP 1.1에서는 각각의 리소스를 위해 새로운 연결을 열어야 했지만 HTTP2에서는 하나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여러 요청을 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줄이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효율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플로우 제어입니다. HTTP2는 스트림 기반의 플로우 제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혼잡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HTTP2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능 개선입니다. 멀티플래싱과 이진 프레임 덕분에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므로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의 효율성입니다. 헤더 압축과 서버 푸시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줄여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절약하고 성능을 높였습니다. 셋째, 낮은 지연 시간입니다. 하나의 연결을 해서 여러 요청을 처리하면서 TCP 연결을 재사용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럼 HTTP2의 한계와 HTTP 3으로의 발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TTP2는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TCP 기반의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TCP는 패킷 손실이 발생하며 전체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는 헤드 오브 라인 브로킹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TTP 3에서는 UDP 기반의 QUIC 프로토콜로 전환하게 됩니다. 참고로 HTTP 3은 2020년에 지정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HTTP 프로토콜은 2024년 현재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HTTP 1.1과 HTTP 2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기본 프로토콜인 HTTP의 버전별로 헤더 구조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시간 순으로 변경된 내용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헤더 구조는 초보자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초기에 매우 간단한 헤더 구조부터 설명하면서 어떠한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 헤더 구조가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면 포기하지 않고 헤더 구조를
구조를 익힐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길어지더라도 시간 순서별로 HTTP 헤더 구조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헤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해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변경으로 공격과 방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변경된 맥락을 이해하면 조금 더 발전된 보안 담당자나 또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고급편 일부로 HTTP 헤더 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급편 2부로 대표적인 프로토콜 버전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도 많이 이용되는 HTTP 1.1을 기준으로 각 헤더의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프로세스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조금 막막한 그 HTTP를 각 기능과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마법이 기술로 바뀌는 그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TTP 1.1 버전을 기준으로 컴퓨터에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서버로 보내는 과정, 즉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프로세스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보편적인 예시로 네이버 첫 화면으로 불러오는 과정을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첫 화면을 불러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이버는 첫 페이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서버 기준으로 1단계는 요청 대기입니다. 네이버처럼 항상 요청을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 기준으로 1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요청 메시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요청 메시지는 네이버를 첫 페이지로 불러온다고 했으니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소창에 네이버.com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하고 치면 컴퓨터에는 안쪽에서부터 네이버를 찾기 위한 마법 같은 행동이 시작됩니다. 먼저 HTTP 헤더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 포맷을 맞추고 TCP, UDP 헤더를 통해 서버의 상태 유무를 확인하고 바로 섹션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IP 헤더를 통해서 네이버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더넷 헤더를 통해서는 다양한 라우팅과 연결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네트워크는 보안에서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TCP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서 누구나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HTTP 헤더를 학습하고 있으니 네트워크 영역인 TCP, IP, 이더넷은 그냥 마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일단 넘어가세요. 다음 2단계는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송신할 때 HTTP 리퀘스트의 내용의 전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시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도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니 조금만 참아보세요. 일단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네이버에 보내는구나 라고 이해해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다음 3단계는 응답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컴퓨터 기준으로 1에서 3단계까지 확인되면 요청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서버 기준을 볼까요? 서버 기준에서는 1단계인 요청 대기를 지나면 2단계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서버 입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보낸 네이버 첫 페이지를 보여줘 라는 메시지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이버에 처음으로 받는 것이죠. 다음 3단계로 서버는 요청받은 메시지를 해석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내 컴퓨터에서 보낸 전문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그 복잡해 보이는 전문의 메시지를 해석하다 보면 내 컴퓨터에서 네이버의 첫 페이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적 호기심이 높은 분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네이버 첫 페이지를 요청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get 메소드와 호스트 주소, 슬러시, 보통 루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나중에 상세히 다시 설명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전체적인 요청과 응답, 즉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니 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음 4단계는 적절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위임하는 단계입니다. 전에 올린 영상인 천재들만 알고 있는 웹 구조 방식 종합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웹은 단순한 HTML 페이지를 보내는 역할로 충분했지만 현대의 웹은 복잡해지고 많은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WAS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요청한 페이지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4단계는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WAS에게 네이버 첫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5단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부터 결과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WAS는 네이버 첫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검색창도 넣고 뉴스, 쇼핑, 로그인창, 배너, 광고, 날씨 등 첫 페이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즉 엘리먼트들을 만듭니다. 즉 WAS가 실질적인 네이버 첫 페이지를 이미 작성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추어 열심히 만들게 됩니다. 다음 6단계는 응답 메시지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WAS가 만든 네이버 첫 페이지를 네트워크로 통신할 수 있게 메시지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HTTP 헤더를 통해 수신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포맷을 맞추고 TCP, UDP 헤더를 통해 내 컴퓨터의 상태 유무를 확인하고 바로 세션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IP 헤더를 통해 내 컴퓨터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더넷 헤더를 통해 다양한 라우팅과 연결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구축이 완료되면 7단계는 응답 메시지를送신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통신할 때 HTTP 리스판스의 내용의 전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복잡해 보이시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있다가 상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7단계로 메시지를 보내면 네이버, 즉 서버의 프로세스는 마무리됩니다. 그럼 다시 내 컴퓨터를 볼까요? 3단계인 대기 상태에 계속 있다가 4단계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내 컴퓨터 입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보낸 네이버 첫 페이지를 보여줘 라는 메시지에 서버가 응답하고 메시지 내용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인 수신 메시지에 대한 해석, 즉 응답 메시지 해석을 내 컴퓨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서버가 보낸 그 복잡해 보이는 전문의 메시지를 해석하다 보면 내가 요청한 네이버 첫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상태 코드와 헤더, 바디의 정보를 보고 메시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신한 내용을 내 컴퓨터의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에 맞추어 표현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 6단계인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요청한 네이버 첫 화면에 대한 페이지를 내 크롬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전체적인 과정이 우리가 네이버 첫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의 일련의 과정, 즉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 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청한 내용과 응답한 내용은 달라져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지금 설명한 부분을 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통신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니 만약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반복적으로 몇 번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프로세스를 봤다면 이제는 HTTP 헤더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 라인, 한국어로 요청 라인이라고 하죠. 이 요청 라인은 딱 한 줄로 이루어져 있고 요청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요청 라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서드입니다. 보통 get, post 같은 방식으로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get은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는 의미죠. 다음은 URL입니다. /index.html 같은 형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어떤 리소스를 요청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HTTP 버전입니다. HTTP 1.1로 작성되며 이 요청이 HTTP 1.1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한 줄이 요청의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다음은 헤더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이 메타데이터의 핵심은 서버가 요청을 이해하고 응답을 준비하는데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헤더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스트입니다.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말합니다. 호스트 naver.com 처럼요. HTTP 1.1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은 유저 에이전트입니다. 유저 에이전트 헤더는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설명해주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저 에이전트 모질라 5.0, 윈도우즈 NT 10.0, 윈64, x64라면 윈도우즈 10에서 크롬을 사용 중이라는 뜻이죠. 다음은 업세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수락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업세트 텍스트 슬러시 HTML이면 HTML 콘텐츠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커넥션입니다. 연결을 유지할지 여부를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keep alive로 설정되면 한 번 연결이 되면 여러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퍼런스, 쿠키와 같은 여러 헤더들이 있는데 각각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버에 추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헤더가 끝나면 반드시 빈줄, 즉 CRLF를 넣어야 합니다. 이 빈줄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헤더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빈줄이 있어야 서버가 헤더가 끝났고 본문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CRLF는 1R, 1N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즉 body입니다. 요청 본문은 요청의 데이터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포스트 요청을 통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본문은 그 데이터를 담기게 되죠. 여기서 본문의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는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SON이나 XML 또는 간단한 텍스트 형식 등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있다면 컨텐츠 타입 헤더로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JSON 데이터 형태라면 컨텐츠 타입 애플리케이션 슬러시 JSON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모두 합친 HTTP로 네이버 요청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예시는 get 요청이라는 본문의 내용은 없지만 요청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엔 충분하죠.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리퀘스트, 리스판스의 프로세스 과정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또한 HTTP 구조를 스타트 라인, 헤더, 빈줄, 그리고 바디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각 요소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HTTP 요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설명한 메소드, 헤더 필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보안 관점에 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웹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프로세스 과정, HTTP 구조를 스타트 라인, 헤더, 빈줄, 그리고 바디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고급편 3부로 HTTP 구조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 라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보안 관점에서 봐야 할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보안 담당자로서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법을 기술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HTTP 1.1 스타트 라인의 요청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요청 라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는 작업의 종류와 요청의 대상, HTTP 버전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청 라인은 메시지의 첫 줄에 위치해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요청 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안적인 인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청 라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메서드, 경로, 그리고 HTTP 버전입니다. 먼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다양한 HTTP 메서드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메서드를 보안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et 메서드입니다. get 메서드는 서버에서 특정 리소스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본문은 포함되지 않고 주로 URL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get 요청에 주의해야 할 점은 URL에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데이터를 get 요청에 담아 URL에 포함되게 되면 해당 정보는 브라우저 히스토리, 서버 로그, 그리고 레퍼럴 헤더에 남게 되어 유출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get이 아닌 포스트 요청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get의 경우 최초 웹의 탄생
탄생부터 사용된 메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 중에 get 메소드를 사용해 데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능에 맞는 메소드를 활용해 요청하라고 전달하고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메소드입니다. 포스트는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주로 사용되며 본문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회원갑이나 로그인 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메서드는 본문의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get보다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즉 CSRF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위조된 포스트 요청을 만들어 서버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RF의 토큰을 활용해 요청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put 메서드입니다. put은 서버에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됩니다. 포스트와 비슷하지만 동일한 리소스가 있는 경우 새로운 리소스 생성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됩니다. put 메서드는 리소스를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한 관리가 미흡하면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덮었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put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접근 제어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delete 메서드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리소스를 삭제할 때 사용되며 민감한 작업입니다. delete 요청은 서버의 리소스를 삭제하기 때문에 delete 요청을 사용할 때는 권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사용자에게 delete 권한이 부여된다면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delete 요청은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허용하고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옵션 메서드는 서버가 특정 리소스에 대해 지원하는 HTTP 메서드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이 메서드는 서버의 보안 설정을 탐색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옵션스 요청을 사용해 서버가 어떤 메서드를 허용하는지를 알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공격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는 옵션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치 메서드입니다. 리소스의 일부만 업데이트할 때 사용됩니다. 패치는 리소스의 일부분만 수정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서버에서 수정 가능 범위를 검증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요청으로 리소스가 변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로입니다. 경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리소스의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으로 URL에서 도메인 이후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PI, /user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는 사용자의 입력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디렉터리 트래버셜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트래버셜이란 공격자가 경로에 점점 같은 문자를 포함시켜 서버의 민감한 파일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API, /files, etc/ 패스워드 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의 주요 파일에 접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로의 특수 문자를 필터링하거나 서버 내에서 허용된 경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로 변조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접근 제어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HTTP 버전입니다. 요청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클라이언트가 사용 중인 HTTP 프로토콜 버전을 정의합니다. HTTP 1.1에서는 HTTP 1.1을 지정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규칙을 정의합니다. HTTP 버전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 규칙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HTTP 1.0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끊어지지만 HTTP 1.1에서는 Keep Alive가 설정되어 연결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연결 유지 기능은 서비스 거부 공격, 보통 DDoS라고 하죠. 이 DDoS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버는 요청의 HTTP 버전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연결을 제한하며 서버를 보호하는 타임아웃 설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요청 라인을 다룰 때 중요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메서드의 접근 제한 및 필터링입니다. 서버는 특정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HTTP 메서드를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et은 리소스 조회에만 사용하고 delete는 관리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메서드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경로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적용입니다. 경로는 자주 조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경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화이트
화이트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경로를 변조해 민감한 파일에 접근하거나 서버 기능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청 라인 로깅 및 분석입니다. 보안 담당자는 모든 요청 라인을 주기적으로 로깅하고 비정상적인 요청 패턴을 탐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IP에서 다수의 포스트 요청을 발생하면 잠재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경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TTP 응답 메시지의 첫 줄로 서버가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응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은 HTTP 버전, 상태 코드, 그리고 상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HTTP 버전입니다. HTTP 버전은 서버가 응답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버전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HTTP 1.1과 같이 표기합니다. HTTP 버전을 명시함으로써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통신 방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TTP 1.0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청이 끝나면 연결이 끊기지만 HTTP 1.1에서는 Keep Alive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연결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결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은 서버 자원을 점유하게 되므로 공격자가 이를 이용해 DDoS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담당자로서 HTTP 버전 설정에 따라 서버 연결 타임아웃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원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배운 요청 메시지의 HTTP 버전과 동일합니다. 즉, 보안 담당자로서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의 조치가 같습니다. 한번 타임아웃 설정을 적절히 하면 요청과 응답 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상태 코드입니다. 상태 코드는 숫자 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코드는 크게 5가지 범위로 나누어 각 범위의 특정 응답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100번대입니다. 요청이 수신되었으며 처리가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예로 100 continue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0번대입니다.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5K는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하고 201 created는 새로운 리소스가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300대입니다. 요청할 리소스가 다른 위치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01 moved permanently는 리소스가 영구적으로 이동되었음을, 302 found는 임시로 다른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400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400 bad request는 요청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요. 400 not found는 요청의 리소스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500대입니다. 서버가 요청을 처리할 수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500 internal server error는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 결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공격자에게는 서버의 상태나 취약성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3 forbidden code는 특정 리소스에 접근 권한이 없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를 통해 우회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500 internal server error와 같은 서버 오류 코드를 발생할 경우 서버의 내부 문제를 노출할 수 있어 공격자가 서버의 약점을 추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에서는 불필요한 상태 코드를 노출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는 기본적인 오류 메시지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 설명은 상태 코드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205K, 404 not found처럼 상태 코드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태 설명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응답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 또한 내부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3 오류 메시지는 서버 오버로드라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서비스 unavailable처럼 정보가 많지 않은 설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설명은 공격자가 서버의 상태를 추측하거나 취약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태 라인은 서버의 응답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요소지만 보안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상태 라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상태 코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불필요한 상태 코드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공격자가 서버의 상태를 파악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400대 오류에 대해 같은 상태
상태 코드로 통일하여 내부 권한 구조를 숨기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간결한 상태 설명 사용입니다. 상태 설명에 과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상태 설명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사용하여 공격자가 서버의 상태를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HTTP 1.1 스타트 라인의 요청과 응답 메시지의 상태 라인 구성 요소와 보안 인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청 라인은 HTTP 요청의 첫 출발점이자 보안상 중요한 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서버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버 응답의 상태 라인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각 요소가 보안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 라인을 잘 관리하여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보안 담당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헤더 필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보안 관점에서 봐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HTTP 1.1 스타트 라인의 요청과 응답 메시지의 상태 라인 구성 요소와 보안 관점에서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급형 4부로 대표적인 HTTP 헤더 필더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이 헤더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인사이드와 실전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예제와 꿀팁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자주 이용되는 헤더 필드 공격 기법과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스트 헤더입니다. 호스트 헤더는 HTTP 1.1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버가 요청의 대상 도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를 들어 호스트 naver.com 80 포트처럼 말이죠. 특히 하나의 IP에서 여러 도메인을 운영하는 가상 호스팅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헤더입니다. 하지만 이 헤더는 공격자들에게 첫 타겟이 되곤 합니다. 호스트 헤더 인젝션이라는 공격 방식인데요. 공격자가 호스트 헤더를 조작해서 잘못된 리소스를 요청하거나 심지어 CSRF나 섹션 고정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은 서버에 허용된 도메인 리스트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차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호스트 헤더 요청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저 헤더입니다. 유저 헤더는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운영체제나 정보를 말이죠. 예를 들면 유저 에이전트 모질라 5.0 윈도우즈 NT 10.0 윈64 X64처럼 말이죠. 이 문자열에 의미하는 것은 모자이크 기반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10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NT는 윈도우즈의 기본 커널 계열을 뜻하고 윈64는 64비트의 윈도우 환경이 실행 중이며 X64는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64비트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는 공격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먼저 악성보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유저 에이전트 값을 가진 요청은 자동화된 공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취약점 탐지 방어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먼저 유저 에이전트 값을 설정해서 서버의 취약점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이 공격자의 패턴을 가지고 탐지나 방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심스러운 유저 에이전트 요청을 차단하거나 캡처를 사용해 검증하세요. 그리고 서버 로그에 유저 에이전트 값을 기록하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패턴을 식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업세트 헤더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콘텐츠의 마임 타입을 명시하는 헤더입니다. HTML, JSON, 이미지 등 어떤 형식의 응답을 받을지 서버에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offset text/html, application/json 형태죠. 이런 경우 보안상 마임 타입 위조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잘못된 offset 값을 설정해서 클라이언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만들죠.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서버는 항상 응답 콘텐츠의 마인 타입을 명확히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마인타임 요청은 차단하거나 무시합니다. 네 번째, 리퍼럴 헤더입니다. 리퍼럴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페이지를 요청하기 직전에 어떤 URL에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리퍼럴 https://naver.com/홈처럼요. 하지만 이 리퍼럴 헤더가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퍼럴 https://naver.com/profile user id equal 1234처럼 말이죠. 이 경우 user id 1234라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응 방법으로 먼저 민감한 정보는 절대 URL에 포함하지 말고 호스트 요청 본문에 넣으세요. 또한 리퍼럴 폴리시 헤더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퍼럴 폴리시 non 리퍼럴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는 쿠키 헤더입니다. 쿠키 헤더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섹션 정보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쿠키 섹션 ID AB123 long KO처럼요. 쿠키는 보안상 탈취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섹션 하이제킹으로 공격자가 사용자 외의 섹션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S 공격으로 보통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쿠키가 탈취될 수 있죠. 이런 경우의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secure 속성으로 HTTP 요청에서만 쿠키를 정송합니다. 예를 들어 set cookie section ID equal abc123 secure 라고 하면 되죠. 두 번째, HTTP only 속성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쿠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set cookie section ID equal abc123 http only 라고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same site 속성으로 CSRF 공격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set cookie section ID equal abc123 same site strict 이라고 하면 되죠. 여섯 번째로 오스라라이제이션 헤더입니다. 오스라라이제이션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인증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스라제이션 베이지 특정 문자열처럼요. 이런 경우 보안상 평문으로 정송되면 탈취 위험이 큽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반드시 HTTP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세요. 두 번째로 JWT나 OAuth 같은 토큰 기반 인증 방식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는 토큰에는 반드시 만료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offset encoding 헤더입니다. offset encoding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수락할 수 있는 압축 형식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offset encoding, gzip, deflate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보통 브리치 공격은 압축된 데이터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이용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먼저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압축을 비활성화하세요. 또한 민감 정보에 랜덤 패딩을 추가해 유출을 방지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커넥션 헤더입니다. 커넥션 헤더는 HTTP 연결을 유지할지 종료할지를 지정합니다. HTTP 1.1에서의 기본값은 keep alive입니다. 예를 들어 connection keep alive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연결을 장시간 유지하면 서버의 리소스가 고갈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슬로우 리스 공격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으로 먼저 TCP 타임아웃을 설정하여 연결 시간을 제한하세요. 또한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연결수를 제한하시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커넥션 타입 헤더입니다. 커넥션 타입 헤더는 요청의 본문에 데이터 형식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커넥션 타입 어플리케이션 /JSON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보안상 마임 스니핑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브라우저가 커넥션 타입을 신뢰하지 않고 파일 내용을 분석하여 잘못된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으로 Xconnect 타입 옵션스 non snif 헤더를 설정해 마임 스니핑을 반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HTTP 1.1 요청 헤더의 구조와 보안적으로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더들은 단순한 메타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째, 모든 요청 데이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감한 정보는 URL에 절대 포함하지 마세요. 셋째, HTTPS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쿠키와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웹 모의 해킹에서 사용되는 기법과 방어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